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미리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 수고해 주실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에르네소등스 김선용 대표, 다큐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이번에도 결렬이 됐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죠. 미중 갈등으로 인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타격 소식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삼성의 중국 영업 비중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자 정부는 또 중국 맞춤형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좀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깊어지는 미중 갈등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중국 내 영업 활동이 이제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지 법인을 통해서 이제 나온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 중국 내에서의 이제 법인에 발생한 매출이 5조 5,652억 원 정도로 매출의 한 8.73%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제 이처럼 한 자릿수를 차지한 건 역대 최저치다라는 부분이 체크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중국 법인을 통해서 일으킨 매출이 2019년도에 18.06%를 기록한 뒤 그 위로 쭉 감소세를 보였고요. 올해 처음으로 8%까지 떨어졌고 본사와 현지 법인을 포함한 중국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7%가 감소한 7조 9,153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은 당연히 중요한 시장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중국의 사업 전략을 바꿀 계획도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미중 간의 상황에 따라서 탈중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시각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어쨌든 이제 중국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IRA의 어떤 틈을 이용한 수출 방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실 앞으로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도체에서 아무래도 수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수출을 양극재나 전기차, 게임 그리고 김 같은 경우로 이제 만회한다고 하는데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 좀 체크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먹는 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으로 만회를 하겠다. 자, 그럼 이건희 부장님, 보면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중국 내 영업 활동이 아주 급격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SK하이닉스, LG 쪽도 좀 사정은 비슷하다고요? 근데 현대차나 LG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완제품 중심은 이미 이제 하락 추세였고요. 중국 내 기업들이 워낙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드는 부분은 안 좋았었던 것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중간재 수출이 많이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도 감소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탈중국 선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더 급격하게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근데 문제는 탈중국해서 다른 나라에 새로 이제 시장을 개척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 시장에 14억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뭔가를 영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 그럼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최근에 저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당분간은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갈등 구조에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들이 정부끼리 갈도 사실은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이 기업들이 거기서 껴서 뭔가 잘해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화장품 종목들도 보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안 좋고 북미양 매출이 좋은 쪽이 좋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미국 쪽의 수출이 높아지고 있고 뭔가가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엔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미 시장을 거쳐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미국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중국 쪽의 매출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보면 시장의 포커스는 미국에서 얼만큼 매출을 낼 수 있고 거기에 공장을 얼마나 짓느냐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당분간은 좀 작은 쪽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화장품과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중국 비중이 적은 쪽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여만 가는 국제 정세 속 중국향 수출 파이 확대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센티멘탈은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자금이 편향될 수밖에
겠죠, 시장은. 자, 그럼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섹터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에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 제 전 직장이어서 이곳을 저는 굉장히 잘 알거든요. 여전히 지금 현지에 계시는 분들과도 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몇 년간 하고 너무 달라졌다고요. 그렇게 좋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신사명이고요. 구사명은 한국중공업입니다. 말 그대로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풍력, 수력 등 통합 발전 솔루션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요즘 굉장히 바쁘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100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원자로를 주로 생산했는데요. 내년 2월 달부터는 300메가와트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답니다. 즉 미국 세계 1위죠. SMR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손을 잡은 결과인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든 그런 것이 산업 단지, 이거는 뭐 대도시에는 다 공급 못하고요. 조그만 그런 단지에 충분히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단위 발전량 대비해서 투자 비용, 다시 말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한가 봤더니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 1kW에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은 약 200원입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1kW 만드는데요. 원전은 약 500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약 3,400원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풍력은 4,000원이 든다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전기세 인상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한 비용은 원자력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대형 원자로 하면 좀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까? 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소개해드린 SMR, 다시 말해서 소형 모듈 원전은 상당히 안전성도 보장받는 그런 가장 저렴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해수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엄청 내려왔어요. 2021년 2년 전만 해도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움직였는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15,800원입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에 그 강했던 랠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모처럼 IT 전반의 수급이 돌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대량 매수도 특징적이었지만 이 기업에도 최근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좀 심심치 않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용량의 MLCC를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MLCC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적층 세라믹 컴패시터, 네, 참 어렵습니다. MLCC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전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일반 가전, PC 이런 데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전기차, 전기 자동차에 이 MLCC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게는 3,000기가 들어가고요. 많게는 15,000기가 들어간대요. 우리가 전기차에 충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고압 전압이 확 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용 고부가가치 MLCC가 필요하다는데 바로 삼성전기가 이와 관련된 2개의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은 앞으로 3년 뒤에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이제 전기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 규모는 약 한 30억 달러에 불과하는데요. 해마다 30%씩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부가용 MLCC는 더 커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의 시장 규모는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시장은 더 커질 수 있고 또 전장시장 공략에 가속화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인데 MLCC 영업이익률도 뭐 2분기엔 어느 정도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요? 삼성전기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FCBGA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제재가 좀 나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LG이노텍이랑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요즘에 최근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지나봐야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MLCC 이슈만 보면은 사실은 MLCC 시장은 커진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딱 맞는 MLCC를 개발했다라는 게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뭐 최소 한 3,000개에서 10,000개 가까이 이제 MLCC가 탑재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휴대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반도체가 뭐 IT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MLCC가 쌀입니다. 어디에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인데 전기차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터를 갑자기 엑셀을 밟아서 돌려야 되고 갑자기 세워야 되고 전기가 급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용량의 MLCC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전동화 시스템이라든지 LED 헤드램프에 주로 사용되는 거를 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향후에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MLCC 풀 라인업을 다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삼성전기 사장이 밝혔습니다, 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삼성전기의 흐름, MLCC가 예전에 전기차 관련돼서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MLCC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였는데 지금은 요즘에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면서 전기차용 관련돼서는 조금 소외됐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MLCC 엄청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사실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기 이거보다는 FCBGA 관련된 이슈가 더 좀 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 산업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유효하지만은 FCBGA 관련해서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이슈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기 주가 추이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모처럼 쉬어가던 2차 전지주에도 수급이 돌았죠.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함께 커지고 있는 시장 바로 폐배터리 시장입니다. 관련 내용 다뤄보죠.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폐배터리 몸값이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전기차 배터리 매각 입찰에 이제 투찰률이 250에서 최고 500%까지 증가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투찰률이라는 거는 예전 가격 기준으로 이제 내가 투찰한 금액의 비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얼마 정도 이제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 정도 더 추가해서 이제 사실 딜을 하는 건데 이게 250에서 500%까지 증가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몸값이 증가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 뭐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사용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 그리고 이제 배터리 원료인 희귀금속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재사용과 재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 부족이죠. 이에 따라서 또 검사 과정의 병목으로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급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거는 2013년입니다. 근데 보통 배터리 수명 우리가 한 10년 잡으니까 2023년 정도부터는 이제 나온다라고 사실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고 내년부터는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으로 봤을 때는 이 투착률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배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이게 검사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제 하나당 보통 8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8시간 걸리는 검사 시간에 대한 단축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부에서 어떤 뭐 규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단축시켜주면서 좀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투착률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환경부가 어제 성일하이텍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소식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뭐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이 떠오르는데 주가는 2차 전지 주도주들보다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또 연일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 고점일 때 들어가신 분들 지금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제 유럽의 CRMA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슈가 끝나고 나서 지금 사실 2차 전지 모멘텀이 뭐 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 폐배터리 몸값이 뭐 400% 뛰었다라는 이런 기사 보면 아직은 이제 뭐 연구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는 뭐 계속 유지는 되진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폐배터리 산업이 결국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를 잘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뭐 수거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폐배터리 기업들 지금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코스모화학, 뭐 세비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재활용이죠. 재사용이 아니라 재활용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거를 폐배터리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중에 가장 그나마 사이트를 잘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성일하이텍이기 때문에 향후 성일하이텍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지금 충분히 접근해 봐도 되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다가 뭐 한 번 정도 단가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추세가 좀 돌아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계시되 다른 종목들은 조금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테슬라 주주총회가 한창입니다. 지금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연내 전기 픽업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 지금 생산 시작할 거고,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는 언급을 했으니까요. 또 이어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오늘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제 너무 더웠죠? 어제 한강 저 나가봤는데 벌써부터 뭐 민소매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5월부터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여름 수해주 우리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저도 이제 어제였죠? 그저께였나요? 이제 분리수거 할 때 밤에 반바지 입고 나갔었는데 사실 저희 방송 출연하려면 새벽에 나옵니다. 보통 6시 근처에 나와서 항상 미리 좀 대기를 하는데 아침에 좀 저는 이제 슈트 위에 뭘 좀 입고 왔었는데요. 그 옷을 벗은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아침부터도 새벽부터도 이제 평균 온도가 좀 올라오고 있고 낮에는 굉장히 덥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때이른 이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 냉방기 업체에 대한 어떤 화세기도 돌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에어컨을 청소하는 분들도 이제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좀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5월의 경우에는 평균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6, 7월 같은 경우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 이제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7월 달에는 뭐 한 3, 4일 빼고 다 비가 온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뭔가 이런 냉방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파세코나 뭐 신이나 위닝스 같은 이런 기업들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년보다는 조금 빠른 템포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이 미리 반영되기 전에 우리가 좀 한두 템포 좀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차트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잘 베이스로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차트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더워졌으니까 또 건강관리 여러분 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에 대한 기사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주 전부터 일본 증시 관련 기사 내용 가지고 오시면서 또 일본 증시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일본 증시 어제 또 토픽스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본 증시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토픽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니케이 225가 있습니다. 토픽스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종합주가 지수와 똑같은 겁니다. 일본 동경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우량주 중심의 지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 지수하면 니케이 225를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건 동경이 아니고 오사카에서 거래하고 있는 선물 지수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선물 330 그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결국 토픽스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잊어버린 20년 하지만 결국 일본은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 아닙니까?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 아닙니까? 지금도 제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일본도 이제는 지난 1980년, 90년대와 달리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고요. 최근 들어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로 나서고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금리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금리라고 볼 수도 없겠죠. 이건 지속되는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도 빨리 지금 퍼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퍼가 18배거든요. 우리 한국은 13배고 여전히 일본보다 저평가된 기업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하루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